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길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글로벌 리더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은 1988년도에 처음으로 논문에서 거론이 되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 균총과 유전체, 게놈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 유전체를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오타 균총이란 특정 환경 내에 서식하는 이 곰팡이 같은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인데요. 균총은 인간의 게놈보다도 200배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내 생태계에 가진 거대한 미생물학적 다양성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과 대사 경로를 가진 1,500여 종의 세균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쟤네 누구 닮았어?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도 누굴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유전자에 대해서 아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쌍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면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많이 비밀을 풀 거라고 기대하면서 1990년대부터 이 게놈 인간 유전자를 알아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미생물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변화됐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지식이 축적되면서 과거에는 진리로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평선까지 배가 가면은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에는 초등학생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지식도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쌓이면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도넛 모양이 있는데요. 이 도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체의 내부가 입에서 항문까지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이걸 과거에는 인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입에서 항문까지도 하나의 구멍으로 연결되어서 사실은 이 장의 점막이 아니라 바뀐 거죠.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우리 피부의 모든 점막은 세균으로 덮여져 있는데요. 이 세균을 제2의 피부라고 인식하는 단계에 저희가 왔습니다. 그 많은 세균을 우리는 병을 옮기는 세균이 아니라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필수 영양소를 합성해준 이로운 친구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미생물이 우리 인체와 인체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체의 그런 부분들이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미생물 인식에 대한 변화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여러 가지 책 중에 제2의 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소화신경계는 뇌와 척수에 맞먹는 제2의 뇌다. 소화기관은 못생겼지만 심장보다 현명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뇌의 지시 없이도 외부의 자극에 조건 반사를 할 수 있는 인체의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뇌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나 기분 장애, 에너지 대사까지 이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권장 도서를 한 3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면 나와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지저분하시죠? 아니에요? 제가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하니까 너무 급히 왔는데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약간의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뇌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6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병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파킨슨병. 많이 하죠. 일명 그런 부분이 이제 치매처럼 그런 약간 두려운 병이잖아요. 우리가 금세 감기해서 약 조금 먹고 아니면 우리 아세로라 먹고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보니 그런 건데요. 파킨슨 병이나 심혈관, 장질환 등의 여러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걸 많은 의학계, 과학계에서 이미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인식의 변화가 이미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인식이 변화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어디서 만들어지냐? 보통은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뇌에서는 겨우 5%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사실 세라토닌은 인간과 동물의 위장관, 혈소판, 중추신경 주로 존재해서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분자로 호르몬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피니스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장이 우리의 인지, 기분, 행동까지 조절하게 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장 속에서 우리가 먹는 단백질 중에 트리토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모든 장기가 서로 연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면역 사이토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뇌와 직접적으로 면역 관리를 하면서 특히나 이 시간에 단세 지방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단세 지방산은 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대인들이 지금 정말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 파킨슨, 인지 자폐 스트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파킨슨 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파킨슨 병이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중뇌 신경세포가 이제 소실돼서 운동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런데 파킨슨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살펴보면요, 단세 지방산을 만드는 세균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제가 표기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파킨슨 병도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이 파킨슨 환자들이 사실은 위장 장애나 변비 같은 질환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변비라든지 위장 장애가 없다가 60대 이후에 갑자기 생긴다라고 하면 이 병을 사실 살짝 의심해보고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킨슨 환자들이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이제 부족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파킨슨 병의 미생물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미생물 총 다양성 감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원인의 4가지 중에 어떤 게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제탄수화물, 고지방, 저식이 섬유에 서구화된 식단을 한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는 좀 그렇게 사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식사를 하면 디저트를 항상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정제 탄수화물이죠. 지금은 바디키 중이기 때문에 많이 절제하고 있지만 원래 식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항생제입니다. 조금 더 빨리 사실 암의 사업을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저는 그 자연분만했기 때문에 포함 안 되는 제왕절개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서구화된 식단이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요. 이 책에 보면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 책에 보면 후성 유전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밀농사를 주로 하는 중국의 산시성의 아기와 주부입니다. 이곳 여자분들은 10명 중에 7명이 언청이 또는 문해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WHO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1년 중에 푸른 야채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처럼 4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중에 딱 2달만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 지역이 밀농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밀가루를 뜨겁게 해서 이제 빵처럼 먹고 채소를 거의 먹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신경관 결손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WHO에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엽산을 처방했어요. 엽산이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거든요. 저희도 엽산이 나오죠. 그래서 엽산을 처방했더니 많은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그 성질을 발현하냐 발현하지 않느냐, 그 성질을 키우지 않는 게 문제인데 과학자들은 질병 발생에 있어서 후성 유전학의 법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전학적 조절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접하는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2번째 사진이 피마 인디언들인데요. 이분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유전자가 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이주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을 사실은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이주하고 나서 서구 문물에 접하는 미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분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이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과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라 식습관이 유전자의 발현을 이제 조절했다는 게 먹는 음식이 3대를 간다라는 책의 요점입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생물 총 다양성 감소 원인 2번째, 아까 제가 항생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영국의 미생물 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님인데요. 1945년
박사님은 노벨상 시상식에서 페니실린이 보통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항생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생제를 남용하면 박테리아의 내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항생제에 대한 위험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우리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같은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지 않는다는 거 아마 다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항생제가 사실은 위험하고 좋지 않고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 보시면 미국에서 한 데이터긴 한데요. 2, 3세 이전에 항생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아토피, 천식, 비만, 자폐 발병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세까지 특히나 내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인데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에 미생물 총이 항생제가 그냥 나쁜 미생물인 거잖아요. 나쁜 미생물이 항생제로 인해서 많이 자라게 되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줄어들게 해서 뇌의 균형 자체가 이제 깨진다고 합니다. 자, 미생물총 항생제 그리고 비만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방금 2세 이전에 항생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세 이전에 항생제 처방을 받은 아이들이 5,000명이 5세 이후에 비만 확률이 높다고 해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생쥐 실험에서 오른쪽 조용량의 항생제를 투여한 쥐는 자라면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쥐에 주니까 정상쥐가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에 관한 건데요. 미생물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 원인이 제왕절개인데 특히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깨는 것 중 하나가 제왕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의 질을 통해서 산도로 나올 때 엄마의 질에 있는 유산균, 즉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질 내에 락토바실러스라는 아주 좋은 유산균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그 세균 샤워를 하면서 나오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그런 세균에 대해서 샤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출산할 때 거즈를 질 안에 넣고 그 거즈를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다 닦아준다고 해요. 그만큼 엄마의 모세균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사체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표와 같이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그게 1세대 유산균이에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박테리움 등이 1세대고요. 2세대 유산균이 뭐죠? 이것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올리고당 같은 겁니다. 그리고 3세대가 있고요. 4세대 유산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만 남은 영양소 등은 대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고 발효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포스트바이오틱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는 것처럼 아까 제가 오늘 시간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단세지방산인데요. 단세지방산은 우리 장내에서 유익균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대사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단세지방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성분을 우리가 지방에 축적할지, 간으로 보낼지, 근육으로 보낼지, 에너지를 쓸 건지를 이제 지방으로 축적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단세지방산의 역할은 사실 길게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장내 pH를 낮춰서 약산성을 유지를 해줘서 유해균의 증가를 막고 장내에 우리가 오래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부패를 하잖아요.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비만은 세 번째는 비만 억제, 네 번째는 인슐린의 분배를 증가시키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암을 예방하고 알러지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단세지방산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개인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유산균을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보편적인 삶에서 만성질환이 생기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엔 100세 하면 100세? 이렇게 했지만 요즘 120, 140까지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